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보고 나시면 하루 알고 넘어가셔야 할 이슈 다 챙겨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가 얼마 전 비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죠.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어야 하냐, 우리 사회에 물음표를 던진 건데요. 실제로 비혼 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등 비혼 부모가 직면하는 이 법률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먼저 비혼 부모가 이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정우성 씨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아들에 대해서 양육비를 그러면 얼마를 좀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정우성 씨가 앞서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우성 씨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준표를 가지고 이제 그 부모의 소득 그리고 아이 나이에 이제 여러 가지 구간을 둬가지고 기준표를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상 소득인 경우에 한 자녀이면은 그 기준표보다 뭐 재산 상황 등을 감안해서 금액을 이제 더 올릴 수도 있고 있는 거죠.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기준표상으로는 200에서 300 사이로 것 같은데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거고요. 최대 많이 받아본 금액이 1,000만 원도 받아봐서. 네, 법에선 합의가 안 됐을 때 최소한의 한쪽 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 띄워주시죠. 네, 이 표를 보면 가장 많이 버는 부부를 1,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거든요. 부부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 등을 다 합치게 되는데요. 톱스타 정우성 씨의 상황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최고 소득인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한 달에 줘야 되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양육비가 서로 합의가 안 됐을 때 법원이 제시하는 하한선일 뿐 합의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령 두 사람이 아이가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하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양 변호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본 사례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양육비가 바로 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양육비가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 역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20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사실 경제적 독립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할 때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뭐 비혼 출산을 통해 얻은 아들의 경우에는 재산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정우성 씨가 이제 양육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말은 정 씨가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맞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인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내 아이가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아이가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0%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혼외자도 아버지가 인정한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지만 부모 합의에 따라서 성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난해 결혼 없이 태어난 아이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은 만큼 비혼 출산이 그야말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비혼 출산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시죠.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을 잘 안 낳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어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 기자,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비혼 출산 또 비혼 가족에 대한 화두를 일종의 던진 셈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나 스웨덴을 보면 이런 유럽 국가들은 비혼 출산 비율이 50%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우성 씨도 이렇게 책임을 다하겠다 말은 했지만 이와 별개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우성 씨 결정을 존중하자 이런 반응도 있지만요. 반대로는 정 씨가 그간 보여준 행보와는 배치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정 씨가 지난 2018년 미혼모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앞두고 촬영을 하면서 내가 같이 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제 그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삶의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문제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미혼모를 지원했으면서 본인은 정작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우리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미혼모에게 녹록치 않은 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문가비 씨 역시 결혼을 원하지 않은 것인지 그 사정도 지금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고요. 정우성 씨는 약 9년간 유엔 난민기구 대사로도 활동했잖아요. 난민 구호에 힘썼던 그가 정작 친자에 대해선 제한적인 책임만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우성 씨 과거 유엔 난민기구 대사로 활동했던 계기를 이렇게 밝혔었죠. 제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를 처음 접한 거는 그 일본 작가의 단편 소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엔 난민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거부하면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해서 이제 겁없이 뛰어들었죠. 중남미의 지금 보호 대상자가 2,140만 명이고요. 콜롬비아 내에도 이제 무장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국내 실향민들이 많아요. 그중에 55%가 아동이고 51%가 여성이거든요. 워낙 유명 인사다 보니 팬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팬들이 그런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낸 겁니다. 지금 저게 팬들이 올린 성명문인데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호날두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축구 선수 호날두 역시 혼의 자녀를 두고 있잖아요. 호날두는 지난 2010년 모델 이라나 샤크와 교제 중이었는데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직접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지난해 연말에 영화 서울의 봄으로 1,300만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 지난 1년간 광고 모델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2022년 이후부터 광고 계약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또 지난 7월 약 9년간 맡아왔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에서 사임했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씨가 미리 혼외자 논란에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내는 시선도 있습니다. 광고 업계를 취재해 보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경우 광고 위약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이에 대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논란 탓에 광고를 찍지 않은 건 억측이라며 이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요. 정우성 씨의 행보에도 좀 관심인데 직접 어떻게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조만간 청룡영화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불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불참을 통보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참석 여부는 지금 영화제 측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정우성 씨가 서울의 봄으로 배우 황정민 씨와 함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혼외자 논란을 돌파하며 이번 영화제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는 연일 격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의 공격으로요. 러시아에 있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북한군 추정 사진이 이런 가운데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 속 군인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김정은이 활짝 웃고 있고요. 옆에는 북한 인공기처럼 보이는 별 모양이 선명합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 이 남성이 실제 북한군이냐 이렇게 보기는 약간 어렵고요. 네. 이 사진의 자체의 진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 사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 사진 속의 김정은의 미소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네, 그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이 남성이 실제 북한군인지 또 예.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러시아군 편제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전투 수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그런 군복이나 표착을 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정보 중에 상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전적인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전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조심스럽지만요. 이 우크라이나 혹은 반러시아 진영의 선전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좀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상황에서는 이런 일종의 기만 전술이나 여론전이 워낙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 하나하나에도 좀 사실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받은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또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캄캄한 밤에 하늘 위로 저 두 갈래 하얀 연기가 보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잠깐 촬영자가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요.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우수수 엄청난 불빛을 내면서 쏟아집니다. 그렇네요. 이 영상이요.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칼리노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면서 네. 공개한 영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폭격음이 들리고요. 섬광이 번쩍번쩍 이렇게 번쩍입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에이테크스 무려 300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 방식 자체가 하늘에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요. 강철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영상을 보면 실제로 포탄이 이렇게 비처럼 후두둑,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수 포탄을 떨어뜨릴 만큼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이제 격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지원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죠. KN-23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이 함경남도 함흥에 KN-23을 생산하는 걸로 알려진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네, 2월 11일 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외신을 통해서 이 공장 안에 추가 조립 건물 또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선 게 포착이 됐습니다. 또 일부 지하시설 입구를 개선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에 주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공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이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네, 이 KN-23의 특징이요. 회피 기동이라는 거거든요. 그 회피 기동이 뭐냐면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상승해서 방공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군으로서는 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는 전략에 이 KN-23 미사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이미 러시아에 제공을 했다면서 발사대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군 전문가들도 북한이 함께 파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작년 말부터 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고요. 다만 이번 공장 확장에 대해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는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완전 군사적으로 밀착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푸틴이 사실 김정은에게 얼마 전에 동물을 선물하기도 했고 또 관광도 두 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네, 바로 스포츠 분야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네. 이번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과 러시아가 2025년 체육 교류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정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앞서 주북 러시아
러시아 대사관이요. 스포츠 공동 행사나 스포츠 전문가 양성 같은 내용이 담길 거다 이렇게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당장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북한 쇼트트랙 또 피겨 선수단이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미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과정에서 러시아 선수들과 합동 훈련도 한다고 하고요. 아마 앞으로 두 나라가 스포츠 분야에서도 더욱더 밀착하는 모습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북러 관계가 상당히 밀착할수록 신냉전 시대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소식 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요, 이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 관련한 소식입니다. 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을 레커 스프레이로 칠한 것과 관련해서요, 후폭풍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전 기자, 이 피해액이 무려 54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요? 네, 동덕여대 측에서 좀 외부 업체에 문의를 해서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54억 원 이 정도로 나온다는 그래요? 겁니다. 지금 동덕여대 내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 보도블럭이건 어디건 저렇게 다 레커칠을 해놨잖아요. 네. 뭐 공학 반대라든지 뭐 사퇴, 민주동덕 이런 글씨들이 저렇게 건물 옆면까지 가득합니다. 동덕여대 총장은 지금 이런 학교 상태에 대해서 사람의 몸을 난도질한 것 같다, 해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면담에서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54억 원이라는 숫자를 좀 뜯어보면 글씨를 지우는 데만 드는 돈은 아니고요. 지난 12일에 개최 예정이던 취업 박람회가 학생들이 시위하고 또 기물을 파손하면서 좀 무산이 됐거든요. 예. 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이 락커들 청소 비용, 또 청소로 되지 않는 뭔가 손상된 부부들에 대한 복구 비용까지 합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학교 측은 이 54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 비용을 법적 대응을 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학생들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동덕여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손해배상 문제는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했으니까 학생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측이 대신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책임에 대한 거는 학생들이 하는 걸로 불변입니다. 그건. 그 54억이라는 네. 그 금액이 어떻게 추산이 돼서? 외부 업체한테 의뢰를 했고요. 견적 업체에서 뽑았는데 아직 실내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그 피해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청소 비용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비용을 다 따져보니까 한 54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 이런 설명인데 네. 레커칠을 없애는 게 54억 원이 들 정도면 상당히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규모가 좀 커서 놀랐는데 이게 뭔가 아세톤으로 사인펜 지우듯이 지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약품도 여러 가지를 써야 하고 또 날씨 영향도 있고 해서 수차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벽에 쓰인 글자 10글자 내외 낙서를 지우는 데만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예. 네, 특수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물어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낙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정도까지 낙서 현장을 해본 업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조금씩 하는 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겨울에는 너무 추울 때는 약품이라는 자체가 돈에 먹지 않거든요. 화강석에 락커로 한 10글자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최소 한 300만 원 정도 얘기하죠. 제가 몇 군데 취재를 해보니까 우선 레커 지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분사 형태라서 돌 같은 데에 스며드는데 특히 화강석처럼 좀 울퉁불퉁한 돌이면 더 지우기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이런 데에 락커를 지운다고 하면 약품 처리를 하고 막 물을 쐈을 때 이게 파손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는 그런 비용도 든다는 겁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여기에 청소만 수억 원, 작업 기간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학교 측이 학생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엄포를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냐 하니 이 학내에 설치된 300여 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낙서를 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안 이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길거리 낙서는 지우는 비용을 그 낙서범에게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는 좀 배상 범위가 모호해서 학생들에게 모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레커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네요. 지난해 그 경복궁 벽면을 레커칠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사실 복구 비용이
낙서범들에게 청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다 낙서범들에게 청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서울 경복궁 담장에 레커로 낙서 테러를 한 일당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화 공짜 이런 문구를 적어서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한다라는 일당이었는데 이때 복구 비용 모두 낙서범들에게 청구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좀 비싼 비용이었는데 왜냐하면 문화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약품으로 지울 수는 없고 첨단 기법으로 정말 미세한 터치를 이용해서 지워야 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복구하는 데까지 4개월 정도 걸렸고 비용만 1억 3천만 원인데 모두 낙서범들에게 청구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관련한 후폭풍 상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동덕여대 사태 이후에 회사의 인사 과정에서 여대 출신을 거르겠다 이런 글이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네.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인사 담당자들과 모임을 하는데 향후 몇 년은 동덕여대 지원자를 거른다고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에도 실제 여대 차별과 관련해서 익명의 신고가 몇 건 들어왔다고 하고 그래서 각 지방노동청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논란이 하나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SNS에 뭐라고 적었냐면 가능하다면 동덕여대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이사장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동덕여대 문제는 공학 전환 문제인데 이걸 이용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진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버스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김 기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저도 영상을 보고 여기가 진짜 우리 시내버스 맞아?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버스 맨 뒷좌석에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천천히 저 걸어오더니 저 보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바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놀란 기사가 이제 일어나서 왜 이러는 거냐 하지 말라 하니까요. 뭔가 다시 멈추는 듯 하더니 보세요. 다시 막 바지 춤을 막 내립니다. 네, 바지를 막 저렇게 내리고요. 와, 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네, 버스 기사는 졸지에 소변 테러를 당한 겁니다. 아이고, 항상 영상만 봐도 굉장히 경악스러운데 네. 그럼 남성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저 사건 당시에 저 남성을 포함해서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예.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 맨 뒷좌석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담배를 꺼내서 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흡연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자 이 기사가 남성에게 다가가 흡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지를 했고 제지에 수긍하는 듯 남성이 보였는데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이 남성은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몇 차례 시도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한 차례 더 제지했고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마 이런 버스 기사의 대응에 화가 나서 저렇게 행동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약 5분 뒤에 운전석으로 다가와서 저렇게 바지를 내리고 기사에게 소변 테러를 가한 겁니다. 놀란 이 기사가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항변하자 이번에는 기사의 안면을 2차례 정도 폭행했다고 해요. 예. 폭행으로 기사의 얼굴에는 큰 멍이 들었고 이마에도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행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체포했지만 기사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회사로 바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에게 뭐 하는 짓이냐 볼수록 화가 난다. 진짜 해외 토픽감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네, 영상만 봐도 저도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유지훈 기자가 준비했죠. 네,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의 곰내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터널 앞에 편도 3차선 도로인데요. 오른쪽 웅벽 위를 보시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가요.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그대로 옹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저렇게 도로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요. 차체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화물차가 떨어진 이 2, 3차선 도로에 다행히도 지나가던 차는 없어서 피해는 좀 줄었는데요. 이 추락한 화물차가 4.5톤 규모고요. 옹벽은 5m 높이였다고 합니다. 이 화물차 운전하던 30대 남성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만 보면은요, 이 화물차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영상에서 그 차량이 심하게 부서진 데다가 운전자까지 숨졌기 때문에요. 원인 분석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추락 직전 영상을 보면 화물차의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는데 제동이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요, 차량의 과적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차량 결함이 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리에서 한 여성이 위기에 빠지는 소식이라고 하는데 전민영 기자가 준비를 했죠. 네, 서울 금천구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금천구 거리인데 인도에 저 사람이 여성이거든요. 예. 여성이 서 있는데 비틀거립니다. 휘청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죠. 시민들이 몰려와서 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데 뭔가 대화가 제대로 되고 그렇네요. 있지 않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도와주다가 경찰까지 출동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때 여성이 집에 가야 한다 이런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 부재중 기록을 확인했는데 손자가 3통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손자와 통화를 하고요. 여성이 있고 이 통화를 한 후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무인 가게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사는데요. 이 경찰은 사탕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저혈당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손자와 통화를 해서 사태를 좀 파악을 하고 사탕을 여성에게 먹였고 다행히 여성은 병원에 이송돼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의 순발력 있는 대처 덕분에 어쨌든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얘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트럼프 재집권 얘기인데요. 트럼프 재집권을 앞둔 요즘 미국 정가는요, 사실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이 낭비성 예산을 칼즈라는 부서의 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근데 이 머스크가요,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판하면서 국방부를 정조준했다고 합니다. 속내가 뭐죠? 네, 이 유인 전투기 F-35 비싸다,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잖아요. 여기가 연방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타깃, 국방부가 된 겁니다. 머스크는 F-35가 비싸고 복잡하다 지적을 했고 그 기능도 모든 걸 조금씩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진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실제 F-35는 미국 국방부에서 가장 비싼 무기고 한 대당 무려 1,000억 원입니다. 근데 머스크의 주장의 요지는 그럼 뭡니까? 그럼 F-35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뭐 이런 건가요? F-35 개발보다는 이 네. F-35를 무인기로 대체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좀 대폭 줄이자는 건데 이 머스크는 중국 이 드론 영상을 일제히 올리면서요. 그런데 어떤 바보들은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아직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 기자 설명으로는 F-35가 1,00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무인기는 얼마길래 이걸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1,000억 원 F-35 한 대 만들 예. 돈으로 이 무인기 드론, 고급 무인기 드론을 5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그 F-35가 뭐 처음에는 뭐 한 대당 가격이 뭐 1,500억 정도 가다가 내년 기준으로 하면 한 900억 정도로 이제 떨어졌나 봐요. 무인기를 보내서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싸거든요. 일반 뭐 미국이 만드는 그런 그 아주 무인기 뭐 리퍼나 이런 것처럼 고급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봐야 한 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해요. 일단 조종사가 안 타고 있으니까 죽을 염려가 없잖아요. 통신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연결이 안 되는 상태로 날아가야 되니까 조종사가 탄 비행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F-35 같은 유인 전투기는 조종사도 있어야 하고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인명피해 위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투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이상으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F-35를 무인기로 100%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인기 드론은 무게 제한이 있어서 미사일을 F-35 같은 전투기만큼 많이 달고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인기를 그만큼 사용하려면 무인기는 통신을
사실 이 위성을 통해서 통신 연결을 하는데 그만큼 위성도 굉장히 많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사실상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국내 방산주 주가가 일제히 급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이번 이슈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 한마디에 방산주가 좀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요, 전투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 3.75% 하락했고요. 오늘 국내 방산 기업들 주가도 좀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가 무인기 시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드론 전문 기업이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일부라고 말씀드린 건요. 네. 방산주 하락이 머스크 발언인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 소식도 함께 작용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보고 나시면 얻어가실 지식 분명 있으실 겁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천일을 넘겼죠. 하지만 이 각종 새로운 무기들이 투입되면서 전황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우크라이나 특사가요,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자 러시아 외무차관은요, 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모든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곧바로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협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다시 구애에 나섰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더 오늘은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바라는 무기는 무엇인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무기들은 무엇인지 무기를 통해 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철균 연구원. 네. 먼저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곳이죠. 이 쿠르스크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쿠르스크 지역은 지도상으로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도상에 보면은 말라야라고 쓰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쪽에서 네. 러북연합군의 제810 해군 육전 여단이 공세를 가하고 있고 지도상에 리우비모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약간 튀어나온 곳인데 저곳에서는 러북연합군 제155 해군 육전 여단이 공세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곳에서 공세를 가해오고 있는 병력들은 전부 보병 위주이고 네. 보병 위주 공격전에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드론과 장갑차의 기관포 등으로 맞서 싸우면서 네. 조금씩 방어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침공을 했지만 이렇게 현재 지금 전황이 상태가 보여지고는 있지만 40% 정도를 잃은 상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서방이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쿠르스크에서 40%를 열세하고 있는 이유,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표현에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예. 표현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저 지역에서 패퇴해가지고 40%를 상실한 거냐? 네. 그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저 지역 전체를 방어하기에는 3만이 채 안 되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으로는 사실 너무 넓죠. 그러다 보니까 병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그 최대 피해를 강요할 목적으로 조금씩 뒤로 물러서면서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축차적으로 물러선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물러서는 게 이제 40% 수준에 다다른 거죠. 이걸 군사 용어로 말하면은 내선의 이점을 살린다라고 합니다. 방어하기 더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우크라이나 군을 대상으로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공세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비록 무기 체계와 탄약을 지원해 줬다고는 하지만 이게 장갑차라는 게 자주포도 그렇고 준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수리 부속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자주포도 포신을 계속 바꿔줘야 되고 포탄도 계속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불리한 점이 있는데
러북연합군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병력 우세를 앞세워서 4개 제파로 돌격을 가해오고 있어요. 네. 먼저 제1제파, 스톰제트나 스톰V 같은 일회용 부대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부대들이 2% 정도 생존할 때까지 돌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돌격 제대가 들어갑니다. 이 2개 제대가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겠죠. 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제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요. 특수전 부대가 참호선으로 진입해서 참호에 소탕전을 하고 점령된 참호를 대상으로 전열 부대가 돌입을 해가지고 그 일대를 진지강화 및 재편성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일대의 진지를 더 보강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조금씩 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 지역에 북한군이 현재 파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투입된 이후에 이 러시아 쪽에는 얼마나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먼저 저 일대에 들어간 북한군의 병종 구성은 경보병 여단과 보병 사단의 병력들이 들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병 사단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병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력들이 러시아군의 아까 말씀드렸던 155 해군 육전여단이나 810 해군 육전여단의 보충병으로서 들어가더라도 그게 전선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은 사실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북한군의 경보병 여단들이 최초에 침투했다. 우리 이야기더에서도 한번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러시아군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즉 전투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하는 빈도수가 급증했습니다. 네. 즉 침투한 북한군의 경보병들이 식별돼서 선멸되지 않는 병력들이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서 북한군이 미치고 있는 러시아 쪽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연구원이 쿠르스크 지역의 전황을 쭉 설명을 해줬는데, 장센터장님,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특사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속내가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거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죠. 트럼프 쪽의 지명자가 한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게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까지 표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가 무기 지원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병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요. 더더욱 지금 현재 그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캠페인 중에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정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어떤 강도 높은 아이디어 또는 어젠다를 들고서 아마 종전을 시킬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파병한다고 그러면 괜히 또 러시아하고 상황도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현대전이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이제 현대전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드론을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전자전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면 장비 무력화도 시키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북한이 또 한 측면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살아 돌아간다면 그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전투 경험을 쌓아서 현대전에 대한,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전력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런 걸 되게 우려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무기 지원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건 없겠죠. 다만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진짜 될 때나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 지원을 열려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할 걸로 거론되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 국산 무기들 같은 경우는 당장 시급하게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아마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현궁 또는 신궁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어요. 또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구수련제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방사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이라든지 이런 T-80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 전력화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아마 요청을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 부속이 부족하단 말이죠. 우크라이나군이 쓰고 있는 자주포 중에 네. 크랩이라는 자주포는 차체가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리 부속을 대줄 수 있어요. 포신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네. 포신도 우리 K9에서 쓰는 포신만 줄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무기체계로 줬다라고 러시아가 시비 거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리고 대량의 탄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전차 미사일, 현궁 같은 특히나 현궁이나 신궁 같은 예. 무기체계들은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가 제블린을 가리켜서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블린보다 더 가볍고 더 정밀도가 높은 게 우리나라의 현궁입니다. 훨씬 좋아요. 신궁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천궁2 같은 경우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산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무기 체계를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량을 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 그게 아마 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궁, 현궁, 신궁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무기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넉넉한 수량을 좀 주는 것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이제 1000일을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양측의 한번 주요 무기들을 살펴보면서 그 전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기를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무기는 하이마스라는 무기가 뜨는데 이 하이마스가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이마스는 아마 예. 대표적인 그 이제 다연장 로켓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우리가 MLRS라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뭐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는 에이테크임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전술 예. 탄도미사일로도 그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다연장 로켓포로 보통 발사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이제 다연장이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여러 발을 로켓이 쓸 수 있어가지고 여러 발을 이제 거의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다. 한 번에 몇 발을 쓸 수 있나요? 뭐 그거는 뭐 6발 지금 현재 하이마스는 6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걸 2개 붙여서 뭐 12발로도 할 수 있고요. 예. 그건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런 유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 네. 사거리도 뭐 한 뭐 지금 하이마스를 쓰고 있는 건 대략 한 80km 정도. 80km 네네. 더. 네네. 사거리도 굉장히 길고 한 번에 6발을 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럼 이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 주요 목표물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보통은 이제 그 뭐 군의 그 지휘소를 타격한다든가 예. 또는 그 뭐 예를 들면 뭐 유류라든가 이런 저장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또는 전에 뭐 교량 파괴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크림반도에 뭐 아마 그때 TV에서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러시아군의 포병 전력을 타격하는 이제 대화력전에도 이제 잘 쓸 수 있다라는 예.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 하이마스의 명칭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라고도 표현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그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예. 그 로켓 무기다. 시스템에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하이마스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무기다 이런 평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한 사진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소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굉장히 특출나다 예. 보니까 지금 이제 그림을 보고 계신데 저게 이제 성 하이마스라 그래서 예. 성인의 반열에 그러니까 그림 가운데 보시면 앞서 언급하셨던 하이마스 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저렇게 칭송을 하는 거죠. 저게 성과가 그동안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우는 S-400을 파괴한다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다라든지 그래서 CNN에서 3대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렇게 찬양곡까지 만들어졌고 아, 그래요? 3대 네. 무기 중에 하나인 바이락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드론인데요. 이건 그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돋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군인들도 저렇게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와 싸워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있다라는 홍보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무기를 찬양하는 뮤직비디오까지 만들 그렇죠. 정도로 내부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인기를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내부에서 전황들에 지지를 대해서. 받고 있는 그런 무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쟁 중에 이 하이마스와 관련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고 중요한 뉴스 퀴즈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땡땡로 만들었다. 땡땡로 만들었다.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 양반님? 숲이 있으니까 네.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나요? 가짜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정답은 나무로 만들었다입니다. 정답을 맞추셨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네.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과거서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군이 저런 유령 부대를 또 예. 운영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발달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이제 그 정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도 저런 무기들을 어떻게 보면 가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인용을 했었죠.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풍선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그 상대방이 속는다라는 거죠. 아,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선으로 위장 전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게 상당히 이제 하이마스를 풍선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예. 러시아가 드론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정찰을 하는데 예. 지금 러시아 드론으로 보는 카메라 성능으로 그게 먼 발치에서 보면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저 풍선을 터뜨리는데 한 10기 정도 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걸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체코에서 만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저것을 만드는 기업이 예. 대략 일단은 생산은 100% 정도 늘었다라고 그러고 1년 내에 예. 매출 한 40%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 해프닝으로 한 네.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체코에서 만드는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인플라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뭐 하이마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서방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판매가 늘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수많은 저러한 네. 보이지 않는 풍선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을 것이다. 짐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네. 나무나 풍선뿐만 아니라 3D 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연기까지 3D 나오게 프린터로? 합니다. 네. 시동 걸어가지고 진짜 저게 지금 엔진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드론이 보면 이거 속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진짜로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드론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이제 미사일을 쏠 때, 네네. 그러니까 저 가짜에다가 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될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에 어떻게 보면 소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설명. 저걸 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실제 병력들의 생존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많이들 활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존력도 극대화시키지만 러시아나 이제 상대군의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무기를 그렇죠. 이제 탕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는군요. 네네. 저게 판매 가격이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한다라고 그래요. 저 풍선 그래요? 하나가. 예. 그런데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확실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네.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럼 이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번째 무기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 무기는 뭘까요? 네, 에이테크임스가 뜨는군요. 이 미국산 미사일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재 어떻게 좀 쓰이고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활약하고 있죠. 예. 우리 바로 전 시간에서도 쿠르스크 공군기지를 타격하고 있는 에이테크임스의 자탄들이 터지는 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걸 무려 20발을 퍼부었다고 해요. 예. 저 에이테크임스는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하이마스에 꽂아서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상에 나오고 있는 브란스크 저 지역에 예. 쿠르스크 일대에 있는 러시아, 북한 연합군들의 탄약을 공급하는 대규모의 탄약창이 있었어요. 네. 그게 공격을 받아서 완파됐거든요. 이번에 쿠르스크 공군기지를 때렸잖아요.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탄이 활주로 해서 터졌다는 거는 활주로 상을 파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또 그래요? 예. 러시아는 우리 한국 공군이나 이런 서방제 공군과는 다르게 전투기를 쉘터 안에 보관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야적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주기대에 있는 전투기들도 기습적으로 저걸 맞았다면 상당 부분이 파괴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중심에 있는 비행장이나 아니면은 탄약창이나 또는 지휘소라든지 중요 시설물들을 공격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물들 파괴, 공격, 집결해 있는 병력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이테크임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발끈을 했습니다. 뭐 세계 3차 대전까지 언급을 하면서 발끈을 했던데 이렇게까지 예민한 데는 남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죠. 에이테크임스가 근데 이게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네. 방공망들이 정말 그 성능이 나왔다면 충분히 다 요격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저걸 요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S-400, S-300 같은 경우는 저 에이테킴스를 러시아는 요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면은 네.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요격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러시아 방공 자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 에이테킴스를 쓰면 쓸수록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작전 지속 능력, 즉 전쟁을 더 끌어갈 수 있는 탄약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이테크임스가 또 뭐 다른 전장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장님. 그 전에 예. 그 에이테크임스가 사실은 저는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좀? 사실은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제공한 게 그 KN-23이라고 포탄 이스칸데르하고 KN-24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래요? 24는 북한판 에이테크임스라고 돼 있는 거고요. 에이테크임스는 실질적으로 북한은 이제 지대지 전술 미사일이라고 하고 실제 미군의 에이테크임스는 사실은 이게 탄도 미사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비행 자체는 탄도 궤적을 그리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얘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연장 로켓포에 가까운 네. 그런 이제 뭐 2기, 6기 이렇게 다른 거랑 또 합해서 쏘고 이런 시스템으로 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거리가 또 300km 정도, 400 뭐 사실은 북한이 쏘는 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낮은 고도, 고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이제 사거리는 300, 400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 대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고도가 안 올라가니까 요격을 못 하는 거죠. 고도가 낮아서. 예. 왜냐하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S-400이면은 거의 그게 이제 미국판 사드라는 건데 네. 걔는 사실 그 요격 고도가 제법 높아요. 대부분 다 이제 뭐 40 이상 되는데 사실 얘가 올라가는 게 보통은 북한이 쏠 때도 대부분 다 30, 40, 50 레벨이니까 네. 실제 요격할 고도가 안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에이테크임스를 자기들도 쓰면서 마치 이제 푸틴은 이것 때문에 뭐 발끈해가지고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일단 뭐 에이테크임스는 성능은 되게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반적인 거는 뭐 지금 한 3세대까지 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아마도 이제 지금은 한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안팎에 성능이 제법 이제 좋아서 뭐 예를 들면 자탄이 굉장히 뭐 거의 1000여 개씩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한 축구장이 한 1000여 되는 면적을 전부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미사일입니다. 근데 위력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 미국이 사용 제한을 해제해 준 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게 저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글랑요. 아마 러시아하고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걸 보면 자꾸 300km를 자꾸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택도 없는 거죠. 300km면 진짜 단거리죠. 근데도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전쟁을 하도록 애들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영토는 공격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저걸 가지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공격하니까 이게 뭐 이제 굉장히 발끈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에이테크임스까지 살펴봤는데 그 다음 무기는 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무기는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린 스톰 섀도우 무기가 뜨는군요. 이 스톰 섀도우는 지금 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스톰 섀도우는 형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각져 있죠.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건데 영국이 제작한 걸 스톰 섀도우라고 하고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거를 스칼프라고 합니다. 똑같은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저게 해외 수출 버전은 260km, 본국,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쓰는 거는 한 520에서 560km 정도 날아갑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말하기로는 본인들은 수출 버전을 줬다는데 실제로는 뭘 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중에 폴타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쪽에는 미르고르드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미르고르드에 보면 공군기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수호이-27과 수호이-25가 주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거기서 이륙한 전투기들이 저 스톰 섀도우를 달고 날아와서 쿠르스크 일대에 있었던
러북연합군의 전선지휘소를 타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12발을 예. 쏴가지고. 요새 언론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뭐 500명이 사상됐다. 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집결지나 또는 지휘소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네. 저 스톰 섀도우에 대한 요격을 아음속이거든요. 사실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포착을 한다면. 그런데 러시아는 전혀 포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쐈다 하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죠. 스톰 섀도우라는 단어에. 이 스톰 섀도우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기 전에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퀴즈일 수도 뜬금이 있겠는데요. 없나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와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그렇네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예. 뜬금없죠. 스톰 섀도우가 노린 것은 땡땡한 후세인이다라는 겁니다. 땡땡한 후세인이다. 좀 가늠이 안 되는데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센터장님은? 아마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욕을 하는 수대인을 아주 정밀도 높게 목욕을요? 때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맞나요? 목욕? 예, 그렇습니다. 목욕한 후세인이다. 두 분 다 이제 군사 바로 전문가 맞춰주시네요. 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전문가분들께서는 이게 아는 그런 내용인 것 그렇군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건데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궁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첩보가 접수가 됐다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이 스톰 섀도우가 개발이 됐다라고 그런 취지로 개발이 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실질적으로 중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94년에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 처음 쓰인 게 2003년 이렇게 이라크전에서 처음 사용이 됐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에 프랑스군이 친 카다피 세력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됐고 그대로 이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좀 개발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동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였고 이런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서까지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인이 목욕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은 이걸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아까 잠깐 임영권이 언급을 해줬던 게 이미 스톰 섀도우 공격으로 그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500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이 어떻게 딱 500명이 사망을 했는지 참 의문이죠. 뭐 예를 들면 500여 명 사망했다든가 수백 명 사망했다든가 그러면은 좀 믿을 수 있을 텐데 뭐 근거 없는 뭐 얘기 같고요. 일단은요. 이제 그만큼 얘가 이제 스톰 섀도우라는 이게 순항 미사일이 이게 공대지 미사일인데 대부분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전투기 같은 데서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지하 벙커도 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보통 군 수뇌부 이렇게 보통 군인이 많이 식결해 있는 이런 데를 이제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좋은 성능을 발휘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군 500명을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추정일 뿐이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게 정밀할지 몰라도 탄두 중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겨우 12발 쏴가지고 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500명을 한 번에 사살했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어떻게 보면은 저 무기와는 맞지 않는 피해 규모다 이런 설명이신 거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무기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무기는 뭘까요? 한번 보면요. 이스칸데르가 뜨는군요. 이스칸데르는 지금 이 러시아가 사용 중인 건데 전장에서 어떻게 좀 쓰이고 있나요? 러시아는 주로 저 이스칸데르 M 계열의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에이트킴스를 쏘면서 자탄, 즉 집속탄, 클러스터탄을 써서 비인도적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저거를 러시아 군을 상대로 씁니다. 러시아군은 저 이스칸데르 탄도탄으로 주로 우크라이나의 도시, 민간인 거주 아파트, 상가, 뭐 육아원, 유치원 이런 곳을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인도적으로 지금 사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칸데르도 단일 탄두가 있고 저것도 클러스터 탄이 있어요. 저 이스칸데르 자체도 집속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종류의 탄약을 우크라이나 군을 대상으로도 쏘지만 거의 대부분의 탄약, 특히 북한이 공급한 KN-23 계열들은 거의 대부분 도시에 있는 민간인들 또는 변전소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쏘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요격이 어려운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네. 원래 그 이스칸데르가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러시아가 처음에 개발을 하면서 예전에는 미국하고 이제 뭐냐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INF라고 이제 맺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중거리라는 게 원래는 1000km 이상인데 실제 그 당시에는 이제 500km에서 한 5,500km 정도를 못하게 한 거죠. 단거리는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칸데르를 개발한 게 러시아가 얘가 이제 5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래서 중거리 핵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는 얘가 이제 기동 특성에 따라서는 뭐 600, 700, 800, 900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KN-23이 바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데요. 제가 이제 기동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보통 막 7, 8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네. 거의 뭐 극초음속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팝업이라든가 이런 불규칙 기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쟤를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무서운 무기죠. 그리고 대부분 다 이게 핵폭탄을 탈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반적인 화면에 보는 것처럼 탄도 궤적이 아니고 포물선으로 저렇게 이제 그 중력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물론 이제 원래 수평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활공을 하면서 다시 팝업을 해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타격지에서 타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걸 개발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INF에 저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걸 알고서 2019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INF 도약을 탈퇴했죠. 그런데 안 지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칸데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KN-23,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실제로 지금 전장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거고, 아까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은 저걸 생산하는 공장을 김정은이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무기로 뭐 천궁, 형궁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이 된다면 전황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화력전의 용도로 아마 쓰여질 겁니다. 특히 천국투 같은 경우는 민간인 주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것 같고요. 신궁과 현궁이 전선에 투입되면 러북 연합군의 기갑 기계화 전력을 소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스톰 섀도우, 그러니까 영국산 미사일이 노린 것은 땡땡한 후세인이다. 아까 퀴즈를 내주신 우리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센터장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목욕? 네, 목욕한 후세인이다. 정답이 맞나요? 네, 정답을 맞춰주셔서 이렇게 저희 지식 배터리가 또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러우 전쟁 무기들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